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치, 선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번번이 좌절감을 느껴요.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의 벽, 엄청난 그 절벽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전략과 참모를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전하라는 것은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전하라. 순전이라는 맛은 무슨 어떤 의미냐면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최고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이에요. 최선을 추구하는 자가 나중에 최고를 이룰 수도 있어요. 안 이룰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그 기독교의 가치는 최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최고와 최선의 차이는 뭘까요? 합당합니다. 합당한. 여러분, 순전하다는 것은, 순전하다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순결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합당한 거예요. 합당. 여러분, 때에 합당한 거, 그렇죠? 어떤 상황에 합당한 거, 그렇죠? 네? 사람에 합당한 거, 네? 그 합당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순전함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최선이 되는 거예요. 최선. 그러니까 그것은, 최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이게 또 최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 최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선은 맞춤형이에요. 항상 맞춤형.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왜? 계속해서 세상은 변하니까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합당한,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그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인 어떤 그 내용들, 그리고 또 제가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삶에서 체험하는, 체득한 것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는 전략을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략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전략. 그죠? 전략을 한다는 거. 뭔가 좀 굉장히 좀 복잡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그 어떤 뭔가 이렇게 단수가 높아야 될 것 같고, 고도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작전을 짜야 하는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 과정도요, 여러분 하나의 전략의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괜찮아요, 사실.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생애 반려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굉장한 전략적, 연애하는 그 모든 과정이요, 전략이에요. 네. 여러분, 젊은 신혼부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니까 저를 대표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대표님, 이상하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살이 찐다는 거예요. 엄청 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서 그래,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마음이 편하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호리호리하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자를 얻을까 맨날 그 궁리를 하고, 그러니까 연애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좋기도 했겠지만은 굉장히 피가 많이 됐을 거다. 그리고 내가 자네 성격을 아는데 쉽지 않았을 거야, 아마. 신랑이.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쪼르르 가가지고 신랑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여러분 전략이 필요해요. 공부해! 이런다고 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공부해! 하잖아요? 애들은 반발해. 안 해! 이런다고. 속으로. 웃잖아, 2명. 오늘 2명밖에 없네? 동지들이. 여러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조련사가 맹수를 훈련시키는데도 여러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채찍을 갖고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략의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 전략적이어야 돼요. 건강하려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생활 습관, 내 마음가짐. 그러니까 그런 전략 없이 그냥 나는 그냥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무턱대고 운동하고 무턱대고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갖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제일 먼저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야 할 목적지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지도상의 나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지도상의 나의 위치를 알아야 목적지를 가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독독법을 가르칠 때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지도 위에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사람은요. 목적지도 정확하게 찾아내요. 그리고 그 최단 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 자신을 아는 것 할 때 떠오르는 인물 있죠? 누구죠? 소크라테스요. 예. 서양 문명사에서 생각의 출발점이 된 사람. 얘기했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뭐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싱크의 출발점이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나 자신을 안다는.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나는 멋있어. 나는 키도 커. 나는 뭐, 힘도 세. 나는 이러이러한 게 있어. 그런 어떤 너무 주관적이고, 또 반대로, 난 열등해. 머리도 좋지 못하고, 인물도 나은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자기 규정적,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참모입니다. 여기서 참모. 이 참모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참모들의 간언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더라도 그 대신 신하들이 진언을 했을 때 여러분 성군은 어떻게 합니까? 네. 과인이 구독한 탓이로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폭군은 어떻습니까? 뭐야? 이것이? 하면서 그냥 그렇죠? 여러분 그 유명한 연산군
연산군 아시죠? 연산군. 연산군이 얼마나 참 왕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군이라고 역사에 남은. 아무도 그 연산군에 대해서 진언을 못했어요. 간언을 못했어요. 워낙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연산군 활을 잘 쐈대요. 그렇게 활. 그잖아. 원래 활 잘 쏘는 집안이잖아요. 그 집안이. 이성계 때부터, 그죠? 근데 내시였던, 그쵸. 이처선. 그 사람이 간언을 했는데 죽였잖아요. 혀를 잘라버리고. 혀가 덜렁덜렁했는데. 그래도 또 간언을 하니까 활을 쏴서 죽였잖아요. 활을 3발인가 5발인가 쏴서 죽였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여러분 인종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참모가 유능한 참모냐 하면 돌직구를 날리는 참모가 유능한 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돌직구야. 맞으면 아파. 나는 그냥 눈뭉치를 뭉쳐서 던졌으면 좋겠는데 맞아도 안 아프게. 응? 근데 그 안에 돌덩어리 확 넣어가지고 그냥 딱 맞으면 혹이 나고 막 깨지고 피가 난단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진실만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만 말하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냉혹합니까, 율법은? 다 파헤치잖아요. 완전히 발가벗겨버리잖아요. 그죠? 수치심을 갖게 하잖아요. 네? 정죄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진실은 여러분 정죄예요, 정죄. 사랑이에요. 이게 튼튼하면요, 여러분,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부싸움의 문제는, 또 참모와 주군의 문제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요거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진실이 아픈 거예요. 화살로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성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드가 저놈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그리고 나의 초자가 거봐, 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 넌 나쁜 놈이야.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막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 중간에 중재해야 되는 자아가, 이성이 중재를 못해. 그냥 내 마음속에 질풍노도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운 거예요. 미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선조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죠? 선조라는 인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순신 미워하고 유성룡 미워하고 하지만 필요해.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 그 선조라는 그 인물은 원래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랑하면서 진실을 얘기할 때 그 진실을 아프더라도 받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고 할 때 내가 감정이 격해져서 진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막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고 막 그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또 항상 또 그런 경향이 있어. 이런 건 중요치 않아. 그냥 다 덮어줄 수 있어. 그죠? 그런 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 다 덮어버려요. 그런데 화가 나고 또 나를 좀 이렇게 실망시키고 짜증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못된 것만 보이거든요. 또 안 좋은 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들죠. 딱 재워놨다가 하나씩 꺼내서 던지죠. 절대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자, 참모가 있다면 내가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남들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 실패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보다는 나의 참모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하면 나는 좀 더 객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나 자신을 아는 그 최종적인,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 때 여러분 지도상의 나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또 변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요, 어떤 과정이냐면, 자, 내일 모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또 당신들이 알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취합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당신들이 할 말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아니면 뭐 문자로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때 내가 취합을 하겠어. 딱 취합하고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다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부단한 과정이에요. 부단한 과정. 그러니까 이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전략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그래, 부지런해야죠. 게으르면 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부지런함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전략을 딱 짜놓고, 아, 됐어, 이제 난 이겼어, 아, 승리,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은 어떻게 해요? 이 전략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전략을 실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은요, 굉장한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전략도 제대로 못 짜지만 전략을 다 짜놔도 그걸 실행을 못 해요. 저는 저를 객관적으로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이제 저를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은,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포함해서, 당신은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게을러. 근데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그래? 칭찬이 아니죠. 그래? 근데 이거보다 최악이 있어요, 여러분. 최악은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최악? 뭐예요? 네? 어리석은데 부지런한 사람. 그게 최악입니다, 사실은. 어리석은데 부지런한 사람.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그 성공의 과정, 승리의 과정을 보면요,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에요. 정말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부지런함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면 금방 끝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이걸 하게 해야 돼요. 저에게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경원이. 내일, 이제 엄마랑 내일 들어와요. 오늘 출발해가지고 내일 들어오는데,
엄청 부지런해 얘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네. 제가 목표가 있으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을요, 물론 방도 잘 안 치워요. 어떨 때 보면 이게 여자의 방인지 뭐, 이제 얘가 이제 들어오고 1년 휴학할 거니까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예,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제가 집 청소를 했어요. 대청소.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경빈이가 쓰던 방을 제가 쓰면서 이제 경은이 방을 이제 그 제가 쓰던 방을 주려고 했는데 이걸 방을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책이 얼마나 많아요. 책이 꽉 차가지고 애가 뭐 그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옮기는데요. 와, 엄청 힘들었어요. 참 딸이 뭔지. 마누라가 도와달라고 해서 손 하나 갖다 놨는데 딸이 온다고 하니까 막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치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 분명히 그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생각. 여자의 방 같지가 않아요. 걔가 쓰는 방은 보면. 그런데요, 참 웃겨요. 지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지가 해야 할 거 있잖아요. 지 목표 있잖아요. 그거는요, 진짜 정말 지독하게 매달립니다. 네. 깜짝 놀랄 정도. 걔가 지혜로운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자기 목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로서 좋아요. 내가 계속 청소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까짓거 뭐. 네? 근데 여러분 경빈이 아시잖아요. 경빈이 걔는 아버지 세상이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 제발 배우였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네, 좀 부지런해졌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경빈이 방을 치웠는데요. 제가 이제 경빈이 방을 이사 가려고. 와, 얘가 저희 지금 사는 집에 4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보니까 보이는 데만 청소를 했나 봐. 방바닥을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저께 닦는데요. 때가 뱉겠죠. 네. 이 방바닥이 이 카페트란다. 이 장판이 굉장히 좀 어두운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닦아보니까 색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락스 뿌리고 막 세제 뿌려서 닦으니까 광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광이 반짝반짝. 하다 보니까 일이 커졌어. 네. 집 전체를 다 청소를 다 해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집을 내놨는데 집이 몇 개월째 안 나갔거든요. 한 1년째 안 나가고 있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공장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근데 청소를 딱 끝내놓고 이제 좀 쉬자 하는데 띵동 하는데 집 보러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딱 보더니 와, 집이 호텔 같네요. 이렇게 이만 계약해버렸어요. 청소 괜히 해버렸어요. 아니지, 청소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거예요. 네. 그 전 상태로 왔었으면 뭐 집사람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랑 같이 청소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좀 그랬어요. 우리가 네. 다니는 길목만 반짝반짝하고 집은 큰데 네.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통행로가 보여요. 바닥에 이렇게. 그 정도였어요. 이제 흉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부지런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정말 부대 가서 좀 부지런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게으를 수 없잖아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걔가 여러분 거의 지금 몸무게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공개는 안 했지만 3자리 숫자였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간치도 없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몸무게가 얼마나 빠진 줄 아세요? 25kg가 빠졌어요. 네. 포병이니까 얼마나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다니겠어요. 살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저번에 한번 제가 외박시켜가지고 봤는데 애가 뭐 옛날에 우리가 알던 경빈이의 모습으로 돌아갔더라고요. 내 아들을 찾았다. 그리고 병원 데려가서 수치 검사해봤더니 다 지극히 정상. 게을르니까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부대 생활이 그게 습관화돼야 될 텐데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뭔가가 나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략에 제가 아예 전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전략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걸 짜줘봐야 애들이 그걸 부지런하지 않아 게을러가 따라오지 못하면요, 여러분 다 이거 헛겁니다. 우리 수없이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은 다 벌써 명문대 들어가거나 뭐 저기 뭐 아이비리그를 다니거나, 그죠? 벌써 영재 소리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이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거. 근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과연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가.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업무에 쫓겨가지고 열심히 하지만은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자발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발성. 그죠? 그렇죠, 여러분?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아요. 전 게을러요. 천성적으로 게으른 기질을 타고났어요. 저 얼마나 잘 노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잘 논다고 해서 뭐 제가 어디 가서 막 엉뚱한 짓 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요, 혼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요. 저는 혼자 있잖아요. 더 잘 먹고요. 네. 더 재밌게 지내고요. 더 잘 놀아요. 일도 더 열심히 해요. 재밌게 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혼자 살기에 최적화된 인간이다. 날 보고 그래요. 네. 그게 진짜 게으름. 진정한 의미에서 게으름. 배짱이죠, 배짱이. 여러분 진짜 배짱이는요, 네, 여러분 그냥 기타만 치고 노는 게 그 배짱이가 아니에요. 일하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놀이하듯이 하는 사람. 그죠? 그렇게 살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을 잘해요. 아, 이쯤이면 됐어. 이쯤이면 내가 할 만큼 했어.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저희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들이 날 닮은 걸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요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저는 90점 맞아도 잘했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꼭 그거 뭐 100점 맞아야 돼? 인간미 없이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산을 가도요, 어떤 사람은 꼭 정상을 찍고 와야 되잖아요. 저는 일부러 정상 올라갈 시간에 차라리 산을 내가 산을 2개를 더 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아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딥니까? 백담사 입구에서 중청산장까지 가는데 다른 사람들 시간 계획을 해요. 해 떨어지기 전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해 지면 어때? 길 하는데 표지판 다 있고 천천히 걸어가요. 그러면 국립공원 입구에서 쓰잖아요, 인적사.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중청산장 간다. 딱 써놨으니까 중청산장에서는 7시면 소등하거든요. 근데 7시가 되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선생님 어디쯤 계십니까? 네, 사고 난 줄 알고. 아니 아침에 분명히 9시 출발한 사람이 7시가 되는데 왜 안 와? 그래서 저 쉬엄쉬엄 갑니다. 지금 서등합니다. 제가 중산에 여러 번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가요. 도착했더니 9시더라고요. 9시. 들어갔더니 예약도 해놨는데 서등할 때까지 안 오면 대기자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없어. 그럼 다른 사람들 막 당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입구에다가 복도에다가 슬리핑백 딱 깔고 자요. 또 잠도 잘 자요, 저 때문에 복도에서 누군가 코를 심하게 골아 잠을 못 잤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죠, 저. 태평이야.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여러분 밤에 있으니까 그 큰 산에 산길에 산능선을 이렇게 걷는데 혼자서 이렇게 호젓하게 걸어가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쏟아지는 별빛, 예? 그 풀벌레 소리들, 그리고 낮에 볼 수 없었던 막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노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 멀리서 산돼지들 꿍꿍거리는 소리 들리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한량이죠, 한량. 풍류를 즐기는 한량처럼. 그게 저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 자전거 탈 때도요, 저는 그래요.
막 속도를 내가지고 목표 뭐 몇 시간에 주파이고 뭐 가끔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에 전 재미를 느끼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시령 넘어가잖아요. 자전거 타고 미시령을 넘어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게 그 언덕 하나하나를 넘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마쳤을 때도 또 그 미시령 꼭대기에서 속도까지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시속 80km까지 나와요. 자전거 풀로 달리면. 그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든 목표치는 가요. 가긴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한눈을 너무 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새끼로 잘 빠져. 그 거기서 시간과 정력과 모든 걸 막 허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문제는 그런 게 문제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윤손주한테는 눈 가리기를 해줘야 됩니다. 눈 가리기. 여러분 말 아시죠? 말. 네? 눈 가리기를 해줘야 됩니다. 딴 데 쳐다보지 못하게. 자, 부지런해야 돼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뭐냐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우선순위 나의 목표의 우선순위에서 그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근면 성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은요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하잖아요. 잔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맺혀도 실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부지런하다는 것은요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생각의 가지치기, 시간의 가지치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자발성을 갖고.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우선순위 그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을 보면요 제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점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딸은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그런 면에 철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우선순위에 그 목록에 밀리는 것은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딱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보아온 아버님의 모습을 그려왔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지금. 근데 그거를 우리 딸이 닮았어.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얘가. 그런데요, 지가 가고 싶은 거야. 제가 자극을 했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영국에 제가 한 3주 출장 갔다 온 적 있잖아요. 그게 가가지고 제가 막 옥스퍼드도 일부러 가고 캠브리지도 가고 막 그래서 사진 찍고 막 도서관 들어가서 제가 책 보는 것도 보여주고 예?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야, 내가 볼 때 대학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뭐 굉장히 여러분 옥스퍼드 캠브리지 여러분 역사가 몇 년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죠? 700년 800년 대학들이 지금 1비예요. 경훈이가 다니는 지금 맨체스터도 역사가 지금 300년이 넘었죠. 그 학교도. 그 고풍스러운에서 그 공부하는 학생들 제가 사진 찍고 막 자극을 했죠. 제가 그랬어요. 경훈이 가만 보니까 아빠가 간 데는 꼭 네가 따라오더라. 아빠가 멕시코 가고 가면 너 멕시코 가서 공부했고 인도네시아 가서 또 인도네시아 가서 또 공부를 했고 이제 아빠 영국 왔으니까 너 영국에서 공부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얘가 불붙은 거야. 나 영국 가서 공부할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제가 볼 때 진짜 커피숍 공부하더라고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말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죠. 경훈이가 부모니까 얘가 어떤 아이인지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해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실패했어요. 전략적으로. 왜 실패했냐?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요. 경빈이가요. IQ가 굉장히 좋습니다. IQ가 140 넘는 아이예요. 얘 영재교육 시키라는 얘기를 어릴 때 들었었어요. 근데 머리가 좋아요. 네. 제가 볼 때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더 잘 나와. 그러니까 노력을 얼마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걔는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던진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얘한테 제가 뭘 던졌는지 아세요? 야, 너 대학 안 가도 좋아. 아빠가 너 대학 등록금 들어가는 돈을 너한테 아빠가 보너스를 줄 테니까 야, 너 그 돈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워킹 홀리데이 해. 네가 가고 싶은 나라 가. 아빠가 비행기 값하고 생활비는 보내줄 테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 세상을 한번 구경해봐. 그랬더니 처음엔 좋아하더라고요. 이야, 군대 갔다 와서 나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한 4년 다녀봐. 그러면 너 대학 아빠가 보냈다가 셈 칠 테니까. 좋아가지고 해야 돼. 나중에 어느 날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왜 저를 내쫓으시려고 하세요? 응?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기질이. 아,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걔한테 맞는 걸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부지런함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 이건 너무 상투적인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상투적이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세돌이 한 번이라도 알파고를 이길 수 있었던 게 무엇의 힘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둑에서 얘기하죠. 복기. 여러분, 바둑의 진정한 승패는요, 그 대국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기를 합니다. 복기. 이 복기에서 상대의 수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아,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고 또 저기서 실수를 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 내가 졌구나라는 내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그 바둑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러 스프 있는데 그거 안 진짜요? 우린 복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실패가 진짜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가 쌓여서 그것이 나의 자원이 된다면,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더 가까워집니다.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래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아, 빨리 잊어버리자. 그죠? 빨리 잊어버려. 왜? 그거 자꾸 떠올리면 속 아프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기질적으로 그래요. 저는 실패하잖아요? 그럼 빨리 잊어버려요. 세상에 저처럼 속 편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명수예요. 제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은 실패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어도요, 계속 똑같은 실패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거기서 걸려넘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에는요, 운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의 90%는요, 여러분,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성공의 이유를 찾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외적인 요인들이. 그런데 실패는요, 원인이 분명해요.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자원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은 것, 실패를 줄여나가는 것,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와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자원이 되게 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와서야, 5학년이 돼서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부싸움, 목사도 부부싸움 합니다. 때로는 심하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는 적도 있습니다. 예.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이죠, 뭐.
목사라고 해서 뭐 다 은혜로 넘어갑니까? 인정해야죠. 인정할 거는. 그 제가 5학년 넘어서면서 좀 더 나아져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그 원인이 몇 가지 유형으로 딱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턴을 바꿨어요. 패턴을. 나 자신도 계속 그러기 싫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기 우리 경원이 엄마 요즘 더 살찌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무럭무럭, 그죠? 마음 편해져야 돼요, 마음.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저 달라진 거 없거든요. 전 그대로예요. 윤선주 그대로예요. 근데 뭐냐? 이걸 실천한 거예요, 이걸. 네. 이걸 실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살이 모두가 그렇더라고요. 인간관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서 실패? 제가 비즈니스 항상 성공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제가 10에 7, 8은 실패했고요. 성공한 건 두세 가지예요. 그 두세 가지 성공이 커서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올 수 있는 거지. 제가 실패한 거 많아요. 근데 같은 실수를 잡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완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은 줄었어요. 저희 직원들은 숫자를 많이 줄였어요. 왜 실패를 하고 인원 줄여야죠. 몇 년 전부터 인원 줄였고, 그 다음에 거래수를 이렇게 늘리지 않았어요. 매출이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옛날처럼 막 매출이 한 달에 몇 억씩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수익률을 딱 보니까 수익률은 더 좋아. 이게 뭐지? 아니, 무기업사한테 묻어보던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출이 크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요, 마이너스, 요즘 신문에, 여러분, 조선업이 그렇게, 우리 그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민 세금 다 틀어막고,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가 발표한 건 다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부도 국민의 세금을 갖고, 국회를 통해서 감사도 받고 보고하잖아요. 조선업이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라며요. 네? 근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 뭐야, 국민을 속인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를 속인 거 아니에요? 회계를 속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떡하죠? 제가 만약에 회계를 속이잖아요? 저희 회계장부를, 저는 형사, 벌금은 기본이고, 저는 당장 끌려 들어갑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그죠? 작년에 그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도 산업은행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때 경제수석하고 경제부 부총리가 하라고 해서 난 할 수 없이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 돈으로? 어려우면 밑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늘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요, 실패는 덮어버려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실패는 덮어버려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적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세 번째가 이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꼭 배워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위한 거예요. 유성룡이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징비로, 제가 읽어봤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똑같은지. 그때는 군사력으로 싸웠지만 이제 군사력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실패가 정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도요, 여러분, 뭘 잘못하고 실패했으면 그걸 복귀시키게 해야 돼요. 네가 뭘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는 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아 비판이라는 게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아 비판. 스스로가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하면 잡혀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복귀하라고 그러세요. 복귀. 복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 목표가 먼저일까요? 시스템이 먼저일까요? 네? 목표가 먼저일까요? 시스템이 먼저일까요? 맞습니다. 시스템은 시스템. 우리는 목표가 우선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목표는 목표일 뿐이에요. 목표는 선언적 목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목표는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얘기가 딱 이 얘기예요. 아니, 그 복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그죠? 증세 없는 결국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 서비스를 하는 건데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그게 목표라고? 그게 공약이라고? 그야말로 공약이죠. 공갈친 약속, 공갈 약속.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예전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을 보니까 막 목표를 막 세우고 뭐 매출 얼마 목표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시스템이 없으면 목표도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얘기할 때 그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밑에 있느냐, 그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왜 여성들이 다이어트 계속 실패하는 줄 아세요? 나 이번 달에 내가 5kg 빼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름에 내가 비키니를 입겠어. 그렇게 여성들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이게 뒷받침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이게 거짓말이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열정페이라는 게 뭐예요? 그 열정페이하고 젊은이들 속여가지고 부려먹는다는 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열정을 갖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다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이제. 네? 오히려 그 열정을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목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 있으세요? 재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 화목, 평화, 행복을 위한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 또는 어떤 그런 개인적, 가정적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시스템 없이 목표로 세우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막연한 그냥 바람이에요. 여러분, 5kg 감량하기는 목표지만 매일 운동하기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하고 목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5kg 빼겠어. 그래서 나 1000원대 몸매를 나 회복하겠어.
이거 목표지만 이 목표를 간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운동하기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 5kg 이상도 빠져요. 여러분,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요, 시스템이 운영된 결과라는 거죠, 항상. 아, 제가 이걸 알았어요. 저는 예전에 사장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영업을 했어요. 네? 제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출이 최고 매출 올 때는 한 달에 제가 5억까지 매출 올린 적도 있어요. 한 달에 5억. 중소기업이. 네? 근데 요즘은요, 한 1억 겨우 하고 있어요. 1억 겨우.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1로 줄었죠. 그럼 회사 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5억 매출할 때보다 1억 매출할 때 더 이익률이 높아요.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매출 막 늘리고 막 그냥 영업처 거래 뚫고 그래서 막 계약서 쓰고 막 그냥 저는 막 저희 통장에 막 숫자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야, 이제 부자 되겠구나.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돈이 줄줄 나세요. 실패하는 거죠. 어떨 때는 세금을 못 낼 만큼 돈 다 세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회사를 내부를 봤어요. 시스템이 전혀 없어. 관리 시스템이 없어. 재무 관리 시스템이 없어. 재고 관리 시스템이 없어. 그냥 직원들은 그냥 제가 그냥 뛰어다니면서 전화해서 신대리 어디로 며칠까지 물건 넣어? 알았지? 탁 끊고 자, 리스트해. 언제까지 그 입금 처분 결제해. 세금 발행해. 계산서 발행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무지하게 바쁘고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다 빼고 나면은 세금 내고 나면은 돈 남은 게 없어.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과감하게.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가운데 핵심만 남겨놓고 나머지 직원들은 제가 아는 거래처나 뭐 이런, 심지어는 우리 여기 제대로 온 직원도 있어요. 다 보내버렸어요. 딴 데로. 그렇다고 자를 수 없잖아요. 고용 보장해줘야 되니까 다 보내줬어요. 딴 데로. 그리고 핵심 인원. 저희 직원이 제일 많을 때 여러분 30명까지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이 중에 공장에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공장이 2명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2명으로 돌아갈까요? 어떻게 2명이서 한 달에 7, 8톤 되는 커피를 볶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되더라고요. 거뜬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아무리 들어온 돈이 많은데요, 다 나가더라고요. 시스템.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회사 운영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도. 네? 내 인생도 보면은 뭐 롤러코스터죠. 윤선준 목사. 여러분 인생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내 인생에 남은 건 뭔가? 뭐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보람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퀘스천이 들더라는 거죠. 보니까 내 인생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목표는 나는 5kg 빼겠어라는 목표는 많았어요. 그런데 매일 운동하는 게 없는 거야. 이 시스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 걸 따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예전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삼국지를 많이 했어요. 삼국지에서 여러분 맨날 전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여러분 거기 가면요 나라를 운영하는 거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에 대한 치수 정책을 잘 쓰지 않으면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나라가 져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전쟁할 수 있겠어요? 전쟁도 못하고 다른 나라 속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세 정책도 잘해야 되고, 농사도 잘 지어야 되고, 무역도 해야 되고, 뭐, 그 민심도 살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요. 결과. 근데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양한, 예, 중요한 요소들에 의해서 그 요소들이 어떻게 짜여서 맞물려서 돌아가느냐,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허투루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야, 뭐 했던 게 돈 벌었대, 어디 땅값이 올랐대, 어느 아파트 사놓으면 오던데, 어느 주식,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철저한 시스템. 제가 그 사모펀드 운영하는 연예인들이 그 재산 관리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재산을 관리하는, 사모펀드로 모아서 관리하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 투자운용사, 투신사라고 하죠. 그쪽 관계자들 만나서 이렇게 봤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모펀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대기업 투자? 누가 대기업 투자하냐는 거예요. 요즘 주식 투자 안 한다, 여러분. 땅에 투자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여러분 많이 투자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요즘 여러분 투자가 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서실이에요, 독서실. 독서실? 독서실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독서실이라는 이름 안 쓰죠? 아카데미 라운지 뭐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아주 쾌적한 환경에 카페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실제로 카페 모든 메뉴를 다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강이 다 해결돼요. 개인 독립된 방에서. 그러니까 아주 쾌적화된 독서실 서비스. 이거를 아카데미 라운지라는 거예요. 네.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제가 잘한 사람입니다. 잘 돼요.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요즘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편의점은 대기업에서 하는 거고, 편의점 말고 또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헬스클럽. 헬스클럽 많이 생기죠? 근데 옛날에 헬스클럽 꽤 비쌌어요. 근데 요즘 어떠세요? 월 3만원짜리도 있고, 저희 동네에 2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헬스클럽. 그 다음에 요즘 저와 관련돼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엔 정수기 렌탈 사업이 잘 됐는데 요즘 커피 자동 머신 렌탈 사업이 엄청 잘 돼요. 여름엔 주춤했는데요, 아예 이런 기계용 제빙기가 나와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이스 커피를 막, 더우니까 밖에도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 그냥 다 해결하는 거예요. 네. 또 잘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요즘 정말 잘 되는 게 있어요. 실물 경제에서 잘 되는 거. 여러분, PC방은 여전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도시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신흥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신흥도시. 그리고 또 잘 되는 게 있어요. 대규모 관공서들이 다 지방으로 갔잖아요. 세종시라든지. 근데 공무원들 이사 갑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수자원공사 어디 나중가 어딘가로 갔어요. 농어촌 공사. 수천 명이 중앙 그 공무원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 출퇴근해요. 네. 주말에 다 올라와요. 거기서 임대사업. 임대사업 잘 됩니다. 자, 사모펀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모가 뭐예요? 공모가 아니고 사모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이 사모펀드에 참여하려면요, 여러분, 최소한 5억은 가져야 돼요. 최소. 근데 잘 안 껴져요. 최소한 한 10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요, 돈을 얼마를 모으냐? 적게는 한 200억에서 200억 이하는 뭐 그거는 쳐주지도 않아요. 많게는 1000억까지 모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돌려요.
돌려요. 이거를 이 돈을 돌리는데 이걸 회수하는 주기가 언제냐면 2년이에요. 이걸 한 바퀴 돌리면 이걸 한 바퀴 도는데 이걸 한 바퀴 도리는데 2년인데요. 2년이면 투자금이 회수가 돼요. 네. 그 다음 또 돌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돈 되는 사업을 찾고 있어요. 네, 돈 되는 사업. 주식 투자, 땅 투자 절대 안 합니다.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이 돈으로 수익을 본 사람. 그러면 2년 동안에 한 바퀴 돌고 난 여기서 빠질래 해서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뭐 그런 걸 해요. 사람들이 계속. 네. 2년 주기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요, 헬스클럽 하나만 얘기 들어볼게요. 헬스클럽이 여러분 회원을 얼마나 모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있는 한 200평 되는 한 250평 되는 헬스클럽인데 여기 회원이 제가 깜짝 놀란 게 회원이 5,000명이에요. 근데 하루에 몇 명이 오느냐? 하루에 500명이요.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실제로 5,000명이 다 오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헬스클럽 끊어놓고 안 가는 데 많잖아요. 그죠? 가서 샤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500명 정도만 들어가는 전기세 수도세만 쓰면은, 관리비만 쓰면은 돌아가요. 근데 10배수가 돌아가. 그죠? 여러분? 네. 독서실도 마찬가지예요. 네. PC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PC방 수익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PC방에 원두 납품하다가 이렇게 많이 남나? 네. 기절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금 다 냅니다. 이 사람들. 네. 돌립니다. 이걸 몇 번 돌리잖아요? 한 번 돌릴 때 원금 나온다고 그랬죠. 투자비. 그죠? 한 번 돌릴 때. 그러면 두 번째 돌리잖아요. 4년 돌리잖아요. 그럼 배가 되죠. 세 번째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3배가 되죠.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템들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고 그 주식회사가 그 투자회사가 어떻게 돈을 운영하나 그 결과만 갖고 못 빠지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해놓고 올라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벌리는 아이템을 구성을 해서, 그리고 그 구성하는 속에서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돌리는 거예요. 이러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못 따라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두 수입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이쪽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제가 연결시켜줬거든요. 제가 그때 수수료 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더 부를 걸 그랬어. 그 사람들이 그거를 2번 돌려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죠. 막대한 이익.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벌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애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시스템이 있어야, 여러분, 이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뭐 2년 안에 뭐 원금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삼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요,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익이 있어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가 진짜 목표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는 사람이 세우는 목표는요, 목표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대중들, 서민들은요, 이게 없잖아요. 우리는 월급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스템이라고는 월급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하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 투자하면 이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돈을 불려놓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기죠, 사기. 거기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금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가 볼 때 전략에 있어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마지막에는 이제 비참하게 그 섬에 유배되어서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 시스템이었어요. 시스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배를, 일본 배를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신력, 의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함 다 맞습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 배들은요, 화포가 없었어요. 총이에요, 조총. 조총과 활을 쐈어요. 우리는 활과 대포를 쐈어요. 사거리의 차이예요, 사거리. 나폴레옹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병력수가 10세인데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포대가 있었고, 이 포대원들을 수학교육을 가르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립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게 된 그 최초의 발단이 바로 나폴레옹의 군대 교육이라고. 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수학부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 포병들은요, 장교가 계산을 막 해가지고 한참 하다를 내려가지고 그러면 그걸 맞춰가지고 쏘는, 말하자면은 뭐예요? 그냥 기계공이었던 거예요. 그냥 포 쏘는 단순한 작용만 하는. 포를 놓고 불을 붙이고 하는.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는 뭐냐? 전쟁 상황에 따라 개개의 포병들이 자기네가 계산을 바로 그 자리에 해가지고 쏘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그게 뭐예요?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로마가 세계 최강 팍스 로마를 이룰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유럽을 점령하고, 그게 뭐냐면 전략이에요, 전략. 제가 세계 전쟁사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요,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 전략의 승리입니다. 전략. 그 전략이라는 것을 딱 보면요, 핵심은 시스템이에요. 내 인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살림에 대해서, 또 재무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내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걸 구축해야 돼요. 이게 구축이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돌아가지만 이걸 자꾸 돌리다 보면, 이것이 발전하다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정교해지고 더 구체적이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시스템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나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것도 아주 상투적이게 뻔한 건데,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 태도야 나도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긍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긍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긍정적이라면 뭐든지 낙관적으로 보고 잘 될 거야, 장점만 바라보고 희망적인 생각만 하고 비판적인 얘기 안 하고, 우린 그걸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긍정할 수 있다.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긍정할 수 있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긍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긍정은 긍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뭐예요? 그냥 희망사항인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죠. 시스템이 없이 목표를 바라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긍정적 태도, 우리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본질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정한 긍정은요, 본질을 알 때, 본질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긍정이 진짜 긍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알 때 긍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비판적이 되죠? 어떨 때 부정적이 되죠? 본질을 모를 때. 그죠? 이게 왜 일어나고, 이게, 응?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뭐고, 이게 핵심이 뭐고, 그죠? 영문을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비관적이 되잖아요. 그죠? 매사에 부정적이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한번, 싱크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미국, 미국 기업들이 말하고 있는 싱크. 서양 문명사에서 말하는 싱크. 그러니까 이 싱크가 중요한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 핵심을, 그 본질을 모르고 우리는 싱크만 외치다가 헛다리만 집었다 이거잖아요. 그 싱크라는 것은 바로 인문학적 배경에서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때 싱크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걸 모를 때 기껏 해봐야 싱크 빅밖에 못한다 이거죠. 우리는 싱크 빅밖에. 긍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비판 많이 해요. 에이, 그 긍정적인, 이거 희망 고문이다. 이거는 미국적 사고방식, 아메리칸 드림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온 거다. 비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긍정에 보이지 않는 전제, 싱크의 인문학적 관점이 빠져 있는 걸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그게 싹 가려져 있는 걸 몰랐던 것처럼, 이 긍정적 사고방식의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을 알 때 긍정적이지. 그리고 본질을 아는 긍정만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질을 아는 거. 본질을 아는 거. 그럼 본질을 아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Y형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그랬어요. Y형. 기억나세요? 여러분? 나무를 보고 이게 숲이라고 칩시다.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니까. 자,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네? 이게 관찰. 그리고 나를 보는 걸 뭐라 그랬죠? 성찰. 그리고 숲을 보는 관찰, 나무를 보는 관찰, 개별적인 관찰, 그리고 숲을 보는 관찰. 여러분, 게슈탈트 명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수학적으로 뭐죠? 5예요. 그런데 게슈탈트의 명제에 의하면 뭐예요? 꼭 5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분의 합은 다른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명제죠. 이거는 단순한 어떤 인문학적 명제가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밝혀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찰을 할 때 부분도 관찰을 해야 되고 전체도 동시에 관찰해야 돼요. 그죠? 관찰. 그리고 이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성찰을 해야 돼요. 성찰. 나 자신을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싱크죠. 그리고 이 관찰과 성찰이 만나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통찰. 통찰이라는 게 뭐예요? 관찰은 뭐죠, 여러분? 바라보면서 보는 거. 성찰은 뭐죠? 반성할 때 쓰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 통찰은 뭐예요? 꿰뚫는 거예요. 꿰뚫는 거.
이 통찰이 바로 본질을 압니다. 본질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질을 알았을 때, 여러분, 통찰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득도죠, 득도. 그죠? 득도, 해탈, 그죠? 깨달음. 본질을 안다는 거죠. 자, 득도한 사람들 보세요.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긍정합니다. 그죠? 긍정합니다. 왜? 본질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간다는 건 단순히 아이 잘 될 거야, 뭐 잘 되겠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니 주여 믿습니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그 막연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본질을 알 때, 여러분, 이 전쟁의 본질이 뭐냐? 이 전쟁의 본질은 배의 숫자가 아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해협이다. 전쟁이 이루어질 그 해협의 해류가 중요한 것이다. 그 해류가 변한다. 이수진 장은 본질을 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랑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본질을 아는 사람이 전략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본질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그것.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긍정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긍정의 힘으로 우리는 전략을 갖게 되고 그 전략을 실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성공, 행복,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전략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아는 것, 객관적인 관점, 싱크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마지못해서 억지 추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세 번째는 뭐예요? 실패가 자원이 되게 하라. 복귀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시스템을 구축하라. 시스템을 구축하라. 다섯 번째, 긍정적인 태도, 본질을 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요 다섯 가지가 우리가 전략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21세기의 버전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